지난 시간엔 정말 그야말로 희대의 또라이, 일본의 무다구치레냐, 얘는 정말 일본의 프랜차이즈 우장, 일본의 프랜차이즈 또라이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940년 이탈리아군이 얼마나 쭈구리 짓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1940년 10월 28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리스 침공. 오늘은 이탈리아의 그리스 침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가 한번 다루긴 다뤘어요. 이탈리아군의 이집트 침공, 그리고 이 침공이 끝나기 전에 시작된 그리스 침공에 의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전선이 지중해와 북아프리카로 확대되는 것이죠. 어떤 관점에서 보자면 독일이 서유럽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유럽 전쟁이 지리적으로 세계전쟁이라는 명칭을 획득한 것은 바로 이탈리아가 지중해와 아프리카로 전선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독일은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동맹인데 이상하게 원수 같은 사고뭉치 무솔리니의 그리스 침공, 이것이 나중에 독일이 정말 뼈아파하는 패배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숨겨져 있던 칼을 꺼내든 독일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때는 1940년 여름이에요. 지금 독일은 무엇을 하고 있다? 프랑스를 점령하고 나서 소련 침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소련을 노린 것은 아니지만 히틀러의 찐 목표는 소련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왜 1940년 여름이냐? 이때부터 독일은 지금까지와 다른 자세로 소련을 대해요. 딱 1940년 여름부터 히틀러가 대놓고 스탈린하고 소련을 막대해요. 이때 취했던 행동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이탈리아와 소련을 이간질을 시키고 서로 떼어놓는 거예요. 발칸 지역 진출에 서로 상충되는 야심을 갖고 있는 이탈리아와 소련이었거든요. 이 둘이 경제적, 정치적 협상을 막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군사적인 충돌 없이 파이를 나눠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독일이 중간에서 철저하게 막습니다. 원래는 프랑스를 공격하기 전만 해도 독일의 태도가 이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무솔리니와 스탈린이 합심하기를 바랐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죠. 왜 아닙니까? 소련을 확실히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소련을 자신의 동맹으로부터 좀 띄워놓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때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를 채기는 해요. 소련이 분명 독일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자칫 스탈린이 이 히틀러의 심기를 건드리면 불이익이 생기잖아요. 그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때 소련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 공산 세력의 그 빅브라더 소련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대외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굉장히 취약한 신생 연방, 제국을 지향하는 애송이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련은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독일이 요구하는 바, 히틀러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들어줬어요. 특히 독일의 요구에 따라서 대량의 주요 원자재를 공급을 했고 그 공급로까지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소련의 노력에 대해서 독일이 감사했느냐? 그렇진 않죠. 독일은 그 와중에도 틈만 있으면 소련의 트집을 잡았고 그것을 대가로 또 이득을 얻어내는 정말 말 그대로 양아치 짓을 했단 말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짓거리가 뭐냐고 하면,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 3자 동맹을 맺으면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은 소련에게 한마디도 안 알려줘요.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독일은 소련하고 동맹을 맺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지금 이 전쟁 상황만 아니면 소련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생각도 처음부터 원래는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소련은 입장이 다르죠. 이미 발을 담근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발을 빼느니 끝까지 같이 가기로 한 것이 바로 스탈린의 그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소련이 가만히 독일의 양아치질을 보고 있자니까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련도 눈에는 눈, 양아치는 양아치 이렇게 해서 독일 쪽에 영국하고 소련이 협상하고 있다는 정보를 살짝 흘려요. 실제로 1940년 봄에 소련이 영국에 무역 협상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양국의 정치적 관계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스탈린이 먼저 제시를 해요. 이것을 보고 영국도 지금 상황이 급하잖아요. 영국도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황을 급진전을 시키려고 하지만, 소련이 바라는 것은 이 영국이라는 카드를 쥐고 독일하고 협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독일과의 상호관계에서 유리한 패를 주기 위해서 영국을 이용을 했다. 그래서 영국에 먼저 자기가 관계 개선을 요청을 해놓고 영국이 합시다 했을 때 답을 하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었어요. 독일은 당연히 소련의 간보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소련이 살짝 우리 영국하고 협상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럴 때 독일이 흔들릴 것 같지만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왜? 독일은 목표가 명확했어요.
소련 공격.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니까 소련이 애가 날쳐. 미끼를 내놨는데 물질 않잖아요. 그래서 소련이 경제적인 방식으로 이제 미끼를 던져요. 그래서 영국하고 했던 것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너희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줄 테니까 무역 협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독일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 알았어 하고 경제적인 이득은 계속 챙기면서도 정치 의제가 나오면 발을 빼거나 아예 대답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다 큰 애어른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완전히 삐져있는 상태였어요. 왜 그럴까요? 원래 히틀러가 정권 장악 초기에 사용했던 전략 전술이 무솔리니 거를 그대로 카피한 거잖아요. 그거를 해놓고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안 냈어요 지금 히틀러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 도와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히틀러가 무솔리니를 대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이 당시에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군대 동원을 해제를 했다니까요. 집에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이미 동원된 부대의 일부는 그냥 약간 노는 군대 비슷한 그런 현상이 보였단 말이죠. 이런 상태의 이탈리아는 어쨌든. 그러면서 또 결정적으로 무솔리니를 감정적으로 삐진 데서 더 나가서 거의 미치기 직전으로 만든 사건이 뭐냐면 10월 4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히틀러하고 무솔리니가 정상회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히틀러가 무솔리니한테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앞으로 잘해보자. 잘하고 있다. 어이 이 정도 했는데 며칠 뒤에 루마니아를 공격했단 말이죠. 루마니아 뭡니까?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너무나도 원했던 곳이잖아요. 로마가 제국의 그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서 갖고 싶었던 곳이 불가리아 루마니아잖아요. 여기 공격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고요. 근데 나중에 밝혀진 얘기인데 히틀러가 무솔리니한테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던 이유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 이탈리아를 이용해서 소련의 측방을 동유럽과 발칸 쪽으로 해갖고 위협하려고 그때 쓰려는 도구로 생각을 하고 뭐 약간 아껴둔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무솔리니가 워낙 방방 뛰니까 미리 안 알려준 거예요. 안 알려주니까 알 방법이 있나? 무솔리니는 완전 삐지지. 1940년 10월 12일의 기록이 이게 남아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약간 조금 각색을 하면 히틀러는 말이야 내가 지 친구인지 알아? 이제 내가 히틀러한테 받은 만큼 되돌려줘야 되겠어. 히틀러는 내가 그리스를 정복했다는 사실을 신문을 통해서 읽게 될 거야. 그러면 지놈도 내가 누군지 알게 되겠지. 완전 삐졌죠? 이탈리아의 그리스 침공이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이탈리아 총참모부가 10월 26일에 그리스를 공격하라는 무솔리니의 지시를 받았을 때 다들 경악을 했다고 그래요. 사전에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전략적인 목표는 뭔지, 어떻게 부대를 전개하라는 것인지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야 2주 후에 공격 이 얘기만 한 거예요. 공격을 개시하기 전에 아주 필수적인 절차들이 있잖아요. 준비태세 점검을 하고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무기, 물자, 탄약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이탈리아가 그리스 침공을 시작을 한 것이란 말이죠. 실제 전쟁을 준비한 시간을 합치면 약 2주 정도 되는데 그 2주 동안에 공격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그냥 까라니까 까르보나라식으로 공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그리스 침공에서 까르보나라가 나온 거예요. 까라면 까서 진짜인데 어쨌든 이탈리아의 그리스 공격은 그러니까 독재자 무솔리니의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한 복수에 가깝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체주의 파시즘 독재의 무서운 점이에요. 무솔리니는 히틀러에게 받은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는 자신의 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0월 18일에 이탈리아 군대가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히틀러하고 무솔리니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있었어요.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와중에 와가지고 누가 얘기하는 거죠. 총통 지금 이탈리아 군대가 그리스를 향해서 출발했다는데요. 완전히 되갚아준 거죠. 히틀러가 굉장히 황당하고 열받았지만 그 자리에서 표현은 안 하고 나중에 복수를 소심한 복수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소심한 복수는 뭐냐 하면 지금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탈리아 군대가 대박 깨집니다. 그리스 들어가서 뭐 그랬겠죠. 대박 깨질 때 이 히틀러가 그리스에 축전을 보내요. 잘하고 있다고. 그게 말하자면 이제 소심한 복수면서 아주 무서운 복수인 거죠. 히틀러가 여기서 완전히 열받았던 이유는 너무나 황당했기 때문이에요. 이탈리아가 지금 그리스를 공격할 때가 아니잖아요. 아시죠? 왜? 지금 이집트 침공하고 있잖아요. 1940년 9월 13일에 이집트 들어가가지고 한참 이집트 침공을 죽쓰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히틀러한테 SOS를 쳤어요. 히틀러가 왜 열받냐면 처음에 이집트 침공할 때 히틀러 독일군의 기갑부대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무솔리니가 필요 없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랬단 말이죠. 그래놓고 죽서놓고 지금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리스를 또 침공해버렸어. 정말 미칠 노릇이죠. 그것도 복수한다고 정상회담 하고 있는 와중에 말도 안 하고 군대를 보내버렸으니 어이 털리고 이제 초사위험 분노를 하는 거죠. 히틀러가.
자,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군대가 그리스를 침공을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봅시다. 이탈리아군이 총 6개 사단을 보냈어요. 그런데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만 2주밖에 준비 안 한 완편 부대가 아닌 여기저기서 모아서 거의 편조한 수준의 TF 비슷한 부대를 보냈어요. 다들 엉망진창 부대였다고 얘기를 해요. 동의를 해요. 그리스군이 그때 당시에 4개 사단 정도 규모가 됐는데 여기도 뭐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무기 장비가 1차 세계대전 이전 것도 있었고, 다만 방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심리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고, 굉장히 그 지형에 대한 수치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어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당연히 방어 부대니까 포병의 숫자도 아무래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스가 당연히 유리했다. 이탈리아 군대가 처음 공격을 집중한 것은 그리스 서부의 해안지대였습니다. 거기에 먼저 집중한 이유 같은 건 없어요. 이탈리아 군대에게 이유를 묻지 마세요.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가다 보니까 그리스 서부 해안지대로 먼저 간 거고 그 부대가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서부 축선으로 이탈리아군이 공격을 했어요. 근데 안 되는 이유는 지형을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 다 절벽이고 산입니다. 공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곧바로 이어서 지금의 이 북마케도니아 쪽으로, 그러니까 그리스가 동유럽에 이렇게 접해 있는 그 국경의 중앙 지역으로 공격을 개시한 거예요. 왜 중앙 지역으로 왔느냐? 이유를 묻지 마세요. 그냥 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기에 이탈리아 군대의 공격의 작전 계획을 찾으면 한 장밖에 안 나와요. 작전 계획과 명령이 없이 그냥 공격했어요. 정말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기 공격에 이점이 있으니까 중앙에서 한 50km 정도 돌파를 해서 들어갑니다. 알바니아의 에르색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의 보보사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까지 돌파해가지고 들어간 종심 58km. 이게 다요. 끝이에요. 그리고 모두 초기에 저지당한 채로 전선이 형성이 돼요. 전선이 형성이 된다는 것은 양측 모두 비등비등한 상태에서 공방을 주고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탈리아군하고 그리스군하고 형성된 전선은 우리 1차 세계대전 진지전, 2차 세계대전 진지전의 그런 전선이 아니에요. 그냥 전황을 결정적으로 뒤바꿀 만한 충분한 전력이 없어서 그냥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때 당시에 이탈리아 군대와 그리스 군대의 상황을 그린 여러 소설 작품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대부분 그냥 묘사하는 게 그 험악한 지형에 앉아서 왔다 갔다 하는 쥐 숫자 세고 그 하늘의 구름 모양 표현하고 그런 게 더 많아요. 전투 상황보다. 아주 요상한 형태의 전선이 형성되는 것이죠. 이게 이탈리아 군대의 힘이다. 그리고 시간은 그렇게 흘러서 11월 중순이 됩니다. 이때부터 상황이 좀 달라지는데 이탈리아 군대가 정신을 뒤늦게 차렸거나 아니면 그리스 군대가 스파르타의 정신을 되살려서 아니고 영국군이 이때부터 지원을 해요. 그리고 영국군이 들어와서 전면 공세를 펼쳐서 잃었던 국경 지역을 그리스가 되찾아서 오히려 알바니아 쪽으로 약간 들어갑니다. 이탈리아 군대를 그리스에서 몰아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이탈리아 군대가 얻은 것은 무엇이냐? 인류 전쟁사의 가장 인상적인 패배, 이 호칭을 이탈리아가 가져가는 것이죠. 이거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세계 패배 선수권 대회 5연패 뭐 이런 업적을 이탈리아 군대가 달성을 해요. 이렇게 겨울이 오고 양측의 교전은 그야말로 그리스의 영토 밖에서 소강 상태가 되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소강 상태? 겨울이 왔어? 동계 혹한기가 왔나? 아니죠. 그리스 겨울은 한 10m 안팎의 조금 쌀쌀한 날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양쪽 다 그 별로 힘이 없어갖고 그런 소강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후에 이탈리아군이 병력을 좀 증원을 해서 몇 차례 서륙을 꿈꾸지만 계속 피해와 망신만 이제 커져 나가는 것이죠. 이탈리아군의 전투력을 제가 아까 세계 패배 선수권 대회 5연패 위협을 달성했다 이렇게 표현도 했지만 연구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악한 지휘, 부실한 장비, 뒤떨어진 훈련, 이 삼위일체를 참으로 어렵게도 모두 이뤄냈도다.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이때 영국군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영국군은 독일군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다가 독일이 더 이상 영국을 본토를 공격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제 그리스를 도운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군을 조지기 시작하는데 1941년 3월에는 군대를 더 보내요. 그래서 영국군이 그리스에 도착을 해서 이탈리아군을 이때 완전히 조집니다. 우선 부분적으로 영국 공군을 이제 보내서 이탈리아 공군이 갖고 있던 공중제패 이것을 견제를 하고요. 그리고 지상군을 더 투입을 해서 완전히 이 알바니아 쪽으로 휩쓸어 가지고 동유럽 쪽에 이중 전선을 이제 형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영국의 목표였겠죠. 그런데 이제 독일군이 이것을 그냥 놔두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돼요? 소련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부 전선에 이미 레지스탕스들과 전선이 형성돼 있고 영국이 언제 공격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동부 전선에 또 하나의 전선이 생기면 소련 공격은 물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독일군이 안 되겠다. 이건 사람이 있어야 돼. 이러고 독일군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로 독일군이 들어가서 지중해에서 그리스 영국 연합군과 원치 않는 전투를 벌이게 되는 그 이유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히틀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좀 나와봐 이러고 군대 보냈을 거예요. 독일군이 그렇게 해서 알바니아를 통해서 그리스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스군이 바로 포위 경멸되거나 대량으로 항복을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퇴각을 하고요. 독일군 앞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월 27일에 바로 독일군이 아테네까지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독일군이 4월 30일에는 그리스 남해안까지 다 점령을 해요. 그러면서 이때 그리스 내에 있던 영국군도 대부분 경멸되거나 포로로 생포가 돼요. 영국군까지. 이번 화에서는 설명 안 드렸지만 여기 사실 그 불가리아 군대 세잖아요. 불가리아 군대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5월이 되면 그리스는 완전히 독일, 이탈리아, 불가리아 군대에 점령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독일은 당장의 발등에 불은 껐지만 지중해 전선이라는 그 커다란 짐을 떠안게 된 셈이죠. 결국은 망나니 하나가 있으면 집안이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이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뻘짓이 히틀러의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한 셈이죠. 원래 히틀러는 동유럽 아래의 지중해 쪽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 밑에 북아프리카 지역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 처음에 반대로 그리스를 오히려 내 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독일이 소련을 공격할 동안 여기서 뭔가 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쪽에 좀 이렇게 루트를 주기를 바랬는데 협력자로 하려고 했는데 무솔리니가 공격해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떻게 하긴 어떻게. 야, 무기 챙겨 들어가자. 어쩔 수 없다. 빨리 더 뻘짓하기 전에 빨리 가자. 그래서 이제 참모들이 소련 침공 아직 무리입니다 했는데도 히틀러가 빨리 들어간 겁니다. 무솔리니가 거기에 상당히 기여를 했어요. 진짜 무솔리니가 인류 평화에 기여한 바가 크죠. 그렇게 보면. 지도상으로 봐서는 이제 이탈리아 남부의 레체나 이런 쪽에서 출발을 해서 네. 가면 사실 금방 갈 것 같아요. 그 멀지도 않고. 네. 또 알바니아는 이미 점령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쪽으로 해서 자그레브, 세르비아 거쳐서 엄청나게 먼 거리를 거의 한 네. 2,000km 거의 이동을 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이 흥미롭더라고요. 35km의 바다를 건너면 되는 상륙작전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2000km까지는 아니고 한 1500km 될 거예요. 1500km를 지상으로 가야 되는 지상 공격이 있어요. 내가 지휘관이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공격하실 것 같아요? 배 타고 가야지. 배 타고. 군사작전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1500km가 아니라 3000km더라도 지상 공격이 훨씬 나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상륙작전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35km, 1500m 하면 모르겠는데 7개 사단, 그러니까 최소 7만 명이 배에 타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느 세월에 닿다. 그리고 배에 타서 그 7만 명이 갈 때 그냥 배 타고 이렇게 주변 보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공중 어모, 해상 어모를 다 해야 되는데 영국 해군이 와버리면, 영국 공군이 와버리면 우리가 그걸 군사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다 위에 떠 있는 큰 표적이라고 해요. 그거 그냥 딱 맞추면 10,000명이 그냥 생사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상륙을 택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공격작전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공격작전하면 특수작전 이런 거 빼고 교두보 확보 작전이에요. 적지역에 들어가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처절한지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시작 첫 장면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그렇게 되면 작살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륙작전은 최초부터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 놀리고 7만 명이 탈 배가 없어요. 이탈리아군은 7만 명이 탈 배가 없어요. 독일과 소련의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의 중심이다 하는 얘기들이 꽤 있잖아요.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소련 땅에서 굉장히 치열한 첩보전이 벌어졌었다. 독일 나치군 첩보전의 주요 행위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동부 웨인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부 웨인군이 나중에 가면 독일 육군 최고사령부 직속의 첩보부대로 승격이 돼요. 왜 저렇게 커졌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이렇게 앞에 ABC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